오늘 밤 당신의 가장 편안한 잠을 위해 세상의 끝자락에서 들려오는 작은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따스한 등불 하나를 켜고 고단했던 하루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게 하기를.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잠들기 전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살며시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온기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들고 오직 달빛만이 길을 밝히는 깊은 밤. 잊힌 성의 낡은 문로 위 작은 다락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성문을 지키던 문지기였으나 이제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성문과 함께 잊혀가는 존재였죠.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낡은 성문으로 드나들지 않았고 노인의 이름조차 기억하는 이가 드물었습니다. 다락방은 노인의 작은 세상이었습니다. 삐걱이는 나무 계단을 오르면 둥근 창문 하나가 밤하늘을 액자처럼 담고 있었죠. 방 안은 오래된 나무 냄새와 희미한 국화차 향기, 그리고 밤새도록 꺼지지 않는 등잔불의 기름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노인의 하루는 이 작은 등잔불에 불을 켜는 것으로 시작해 그 불빛 아래서 조용히 끝을 맺었습니다. 오늘 밤도 노인은 으레 그랬듯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작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등잔불 빛에 흩어지며 노인의 주름진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창밖에서는 스산한 가을바람이 성벽을 핥고 지나가며 낮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길 잃은 영혼의 속삭임 같기도 했고 지나간 세월의 탄식 같기도 했습니다. 후, 노인은 낮은 한숨과 함께 따뜻한 국화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 끝에 번지는 은은한 단맛이 메마른 혀를 적셨습니다. 그의 시선은 창밖, 잠든 도시를 향해 있었습니다. 한때 저 아래의 광장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상인들의 활기찬 외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집집마다 창문으로는 따스한 불빛과 함께 맛있는 저녁 냄새가 새어나왔었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도시는 소리를 잃어갔습니다. 웃음소리는 잦아들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무거워졌으며 창문의 불빛마저 온기를 잃고 차갑게 식어가는 듯 했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깊은 잠에 빠졌는데 좋은 꿈을 꾸지 못하는 악몽에 시달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마주쳐도 무심한 눈빛으로 스쳐 지나갔고 가족 간의 대화는 줄어들었으며 오랜 친구의 이름조차 가물가물해졌습니다. 도시에는 이상한 망각의 저주가 소리 없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던 기억, 소중했던 관계, 함께 나누었던 온기가 차가운 안개처럼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노인은 그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느꼈습니다. 그는 물루 위에서 도시의 숨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도시가 내쉬는 숨은 점점 차가워졌고 심장의 고동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노인은 찻잔을 내려놓고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골무와 실패, 그리고 손때 묻은 바늘 하나가 고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바늘은 노인의 할머니, 그 할머니의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우면 할머니는 이 바늘로 낡은 옷을 꿰매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이 바늘은 말이다. 그냥 바늘이 아니란다. 찢어진 천만 꿰매는 게 아니라 헤어진 마음도 꿰맬 수 있는 신비한 힘이 있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한 소미불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를 떠올리자 노인의 마음에 잠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마저도 창틈으로 스며드는 밤바람에 금세 식어버렸습니다. 노인은 바늘을 꺼내 등잔불에 비춰보았습니다. 바늘귀는 닳아 있었고 바늘 끝은 무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바늘은 등잔불 빛을 머금자 희미한 은빛을 뿜어내는 듯 했습니다. 노인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바늘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삐걱이는 계단을 내려와 굳게 닫힌 성문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쇠못이 박힌 떡갈나무 문은 수십 년째 열린 적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문에 난 작은 쪽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성벽 위에서 내려다보는 도시는
고요한 바다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롭기보다는 어딘가 슬프고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성벽을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낡은 가죽신이 돌 위를 스치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습니다. 성벽 가장자리에 자란 늙은 소나무 가지 사이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노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다가가 보니 그것은 거미줄도 이슬도 아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한 가닥의 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가늘고 부드러워 마치 별빛을 자사 만든 것만 같았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 실을 만져보았습니다. 실이 손끝에 닿는 순간 노인의 머릿속에 따뜻한 장면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에 자신과 친구들이 이 소나무 아래서 술래잡기를 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땀으로 젖은 이마, 땅거미가 질 때까지 뛰어놀던 그날의 벅찬 행복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감각은 실에서 손을 떼자마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것은 노인은 혼잣말을 하며 다시 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기억의 조각, 즉 시간의 실이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소중한 것이 차가운 밤 공기 속에 홀로 버려져 있는 것일까? 노인은 주머니에서 늘 지니고 다니던 작은 실패를 꺼내 그 기억의 실을 조심스럽게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의 밤 산책은 조금 특별해졌습니다. 그는 밤마다 성벽과 도시의 후미진 골목을 거닐며 어딘가에 버려진 시간의 실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떤 실은 낡은 벤치 밑에 엉켜 있었고 어떤 실은 시든 꽃잎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또 어떤 실은 텅 빈 놀이터 그네에 바람을 맞으며 외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실을 만질 때마다 노인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손을 잡던 연인의 설렘,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던 어머니의 환희, 친구와 함께 별을 보며 나누었던 풋풋한 약속. 그 기억들은 하나같이 따뜻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의 주인들은 정작 그 소중함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밤새도록 수많은 시간의 실들을 모았습니다. 실패는 금세 오색찬란한 실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마음은 기쁨보다 슬픔로 무거워졌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아름다운 기억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니. 도시를 뒤덮은 망각의 저주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심각했습니다. 어느 밤 노인은 도시의 중앙 광장까지 걸어갔습니다. 한때 도시의 심장이었던 광장은 이제 텅 비어 스산한 바람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광장 중앙에 분수대는 물이 마른 채 멈춰 있었고 조각상의 얼굴에는 슬픔이 어려있는 듯 했습니다. 노인은 분수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아 자루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그때 그의 귓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람소리도 동물의 울음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고 교활하며 장난기 가득한 웃음소리였습니다. 마치 작은 방울이 구르는 듯한 킥킥거리는 소리. 노인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리는 광장 건너편 가장 어두운 골목길 안쪽에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노인은 마른 침을 삼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는 이 도시를 잠식하고 있는 정체 모를 존재의 실체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골목길은 한낮에도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축축한 이끼 냄새와 쓰레기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노인은 벽을 짚으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웃음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보았습니다. 골목길 끝, 쓰레기 더미 위에서 무언가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 정도의 크기였지만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뾰족한 귀와 장난기 넘치는 눈, 그리고 머리에는 작은 뿔이 하나 돋아 있었습니다. 한국의 예시하기에 나오는 도깨비였습니다. 도깨비는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작은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만드는 재료가 기이했습니다.
바로 노인이 밤새도록 찾아 헤맸던 영롱하게 빛나는 시간의 실들이었습니다. 도깨비는 이 집 저 집에서 훔쳐온 시간의 실들을 서툰 솜씨로 엮어 자신의 옷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중한 추억이 도깨비의 장난감으로 전락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도깨비는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노인과 눈이 마주치자 도깨비는 겁을 먹기는커녕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이 희죽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잽싸게 시간의 실 꾸러미를 낚아채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서거라. 노인은 자기도 모르게 소리치며 도깨비의 뒤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늙은 노인의 발걸음이 날쌘 도깨비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도깨비는 좁은 골목길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뒤쫓아오는 노인을 약 올리듯 연신 킥킥거렸습니다. 한참을 숨 가쁘게 뒤쫓던 노인은 결국 지쳐서 길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깨비는 저만치 앞서가다 멈춰서서 노인을 돌아보며 혀를 낼름거렸습니다. 그 모습의 노인은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힘으로 저 도깨비를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깨비는 노인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자 안심하고는 다시 실꾸러미를 풀어헤쳐 옷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숨을 고르며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도깨비는 왜 사람들의 기억을 훔치는 것일까? 단순히 장난을 치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그때 도깨비가 실수로 실 한 가닥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실은 바람을 타고 나라와 노인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노인이 조심스럽게 실을 집어들자 한 젊은 어머니의 기억이 흘러들어왔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세상 모든 행복을 다 가진 듯 환하게 미소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그토록 순수하고 아름다운 기억이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도깨비를 보았습니다. 도깨비는 여전히 서툰 바느질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마냥 즐거워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외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혼자 하는 놀이에 지친 아이처럼 말입니다.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도깨비는 아기를 가지고 기억을 훔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사람들의 기억이 가진 따뜻함과 아름다움이 부러웠던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과 놀아주지 않는 깊은 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반짝이는 기억들을 모아 자신만의 옷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깨비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소리치거나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친구에게 다가가듯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깨비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보았지만 도망치지는 않았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어떤 적에도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도깨비 앞에 멈춰서서 방금 주운 기억의 실을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너의 것이 아니란다. 그 목소리는 꾸짖음이 아닌 슬픔과 연민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도깨비의 장난기 넘치던 눈동자가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어둡고 축축한 골목길에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떤 위협이나 분노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연민과 이해가 담겨있을 뿐이었죠. 도깨비는 처음 겪어보는 그 따뜻한 음성에 당황한 듯 손에 들고 있던 기억의 실들을 와르르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알록달록한 기억의 실들이 차가운 돌바닥 위로 흩어졌습니다. 마치 밤하늘에 별들이 쏟아진 듯 실들은 저마다의 빛을 내며 영롱하게 반짝였습니다. 노인은 허리를 굽혀 바닥에 흩어진 실들을 하나씩 정성껏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거칠고 주름진 손이 실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어루만졌습니다. 이 실들은 모두 주인이 있단다. 노인은 실을 주우며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노란빛 실은 한 꼬마 아이가 처음으로 아빠에게 목마를 탔을 때의 기억이란다. 그리고 이 분홍빛 실은 풋풋한 남녀가 처음으로 수줍게 손을 잡았을 때의 설렘이란다. 노인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도깨비의 얼굴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경계심과 당혹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호기심과 동경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노인이 들려주는 기억의 이야기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했습니다. 네가 왜 이 실들을 모았는지 안다. 노인의 말에 도깨비는 움찔했습니다. 너도 따뜻해지고 싶었구나. 이 기억들처럼 말이다. 노인은 손을 뻗어 도깨비의 머리에 돋아난 작은 뿔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억들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단다. 이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지금 마음속에 큰 구멍이 난 것처럼 아파하고 있을 거야. 노인의 말에 도깨비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작은 눈에서 투명한 눈물이 방울져 떨어졌습니다. 노인은 우는 도깨비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작고 차가운 몸이 노인의 품 안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도깨비는 눈물을 그치고 노인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손으로 자신이 만들다만 기억의 실로 짠 작은 조끼를 가리켰습니다. 이것도 가져가.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네가 가지렴. 대신 나와 내기 하나만 하겠니? 노인은 힘으로가 아닌 지혜로 도깨비의 마음을 얻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도깨비에게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저기 성벽 위에 있는 늙은 소나무. 저 나무의 가장 높은 가지에 나뭇잎이 딱 하나 남아있구나. 내일 밤 저 나뭇잎이 떨어지기 전까지 네가 나를 웃게 만든다면 이 실들을 모두 너에게 주겠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너는 훔친 실들을 모두 나에게 돌려주고 다시는 이런 장난을 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도깨비는 장난의 대가였습니다. 사람 하나 웃기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죠. 그는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내기를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밤 노인과 도깨비는 늙은 소나무 아래 마주 앉았습니다. 위태롭게 매달린 마지막 나뭇잎이 달빛 아래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기가 시작되자 도깨비는 온갖 재주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키가 커졌다가 땅꼬마로 작아지기도 하고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광대처럼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반딧불이들을 불러 모아 노인의 얼굴 모양을 만들며 재롱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저 옅은 미소만 지을 뿐 소리내어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도깨비의 외로운 마음을 보았기에 그 어떤 재롱도 그에게는 슬픈 몸짓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갔습니다. 도깨비는 지쳐갔고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는 이제껏 단 한 번도 사람을 웃기지 못한 적이 없었기에 당황스럽고 초조해졌습니다. 그때 스산한 밤바람이 불어와 소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나뭇잎이 위태롭게 파르르 떨리더니 결국 가지를 떠나 춤을 추듯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들썩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패배감과 서러움에 그는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허허허 마스. 노인이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깨비를 비웃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는 작은 도깨비의 모습이 마치 심술부리다. 혼이 난 어린아이 같아 너무나도 귀엽고 안쓰러워 저절로 나온 따뜻한 할아버지의 웃음이었습니다. 도깨비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졌다고 생각한 순간 노인이 웃은 것입니다. 내가 이긴 거야? 노인은 웃음을 거두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졌단다. 네가 나를 웃게 만들었으니 말이다. 노인은 약속대로 자신이 모았던 시간의 실이 담긴 실패를 도깨비에게 건넸습니다. 도깨비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는 너의 재주가 아닌 너의 진실한 눈물로 나를 웃게 했다. 그것은 그 어떤 재롱보다도 훨씬 값진 것이었지. 노인의 말에 도깨비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노인이 처음부터 자신을 이기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려 했다는 것을. 도깨비는 손에 든 실패와
자기가 훔친 실꾸러미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결심한 듯 모든 실을 노인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할아버지 거야. 아니,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줘야 해. 그는 처음으로 돌려준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도깨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함께 돌려주자꾸나. 그리고 품에서 낡은 바늘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너의 도움이 필요해. 그 순간 도깨비가 노인에게 내민 실꾸러미와 노인이 들고 있던 바늘에서 동시에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도깨비의 착한 마음과 노인의 지혜로운 바늘이 공명한 것입니다. 빛이 사라지자 노인의 손에 들린 바늘은 더 이상 낡고 무딘 바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달빛을 머금은 듯 은은한 빛을 내는 마법의 바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깨비가 모았던 수많은 시간의 실들은 하나의 거대한 시간의 실타래로 합쳐져 있었습니다. 다락방으로 돌아온 노인과 도깨비는 거대한 시간의 실타래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기억을 되찾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수십만 가닥의 실들은 서로 뒤엉켜 거대한 털 뭉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실이 누구의 기억인지 도저히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어찌해야 할까? 노인은 한숨을 쉬며 엉킨 실타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주인을 찾아주기란 불가능하구나. 그의 말에 도깨비도 시무룩해졌습니다. 자신의 장난이 이렇게 큰 혼란을 만들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도시를 구할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더 큰 절망의 벽 앞에 서게 된 셈이었습니다. 절망감은 차가운 안개처럼 작은 다락방에 내려앉았습니다. 노인은 며칠 밤낮으로 엉킨 실타래 앞에서 씨름했습니다. 실 한 가닥을 조심스럽게 풀어내려 하면 다른 10가닥의 실이 더 단단히 얽혀들었습니다. 마치 기억들이 스스로 주인을 찾기를 거부하는 듯 했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고 할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따뜻한 소미불 같던 그 목소리. 찢어진 천만 꿰매는 게 아니라 헤어진 마음도 꿰맬 수 있단다. 헤어진 마음.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도시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헤어져 있다.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도 이 엉킨 실타래는 바로 도시의 헤어진 마음 그 자체였다. 그렇다면 이것을 푸는 것이 아니라 꿰매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때 다락방 구석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던 마법의 바늘이 노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바늘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집어드는 순간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늘이 노인의 손에 닿자 스스로 희미한 온기를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엉켜있던 거대한 실타래 중에서 가장 밝은 빛을 내는 실 한 가닥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스르르 풀려나와 노인의 바늘귀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바늘귀를 통과했습니다. 노인과 도깨비는 눈이 휘둥그레져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늘이 스스로 실을 선택한 것입니다. 노인은 바늘에 꿰인 실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실에서는 아주 오래전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했던 첫눈 맞이 축제의 기억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소미불 같은 눈이 펑펑 내리던 날, 사람들은 광장에 모여 서로의 손을 잡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가족처럼 따뜻했던 그날의 기억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구 한 사람의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모두가 함께 공유했던 공동의 기억이었습니다.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개개인의 기억을 돌려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모두가 함께 가진 기억이라면 하나의 그림처럼 엮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그림을 통해 사람들의 잊혔던 마음을 다시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 이거였구나. 노인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시간의 실들로 도시의 잃어버린 역사를, 함께 웃고 울었던 순간들을 거대한 천 위에 수놓기로 했습니다. 그는 먼저 커다란 천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도깨비가 좋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성 꼭대기에 아주 오래된 깃발이 있어 아무도 쓰지 않아. 아주 크고 튼튼해. 노인과 도깨비는 성의 가장 높은 첨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년간 비바람을 맞아 색이 바래고 해졌지만 여전히 질긴 아마포로 만들어진 거대한 깃발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힘을 합쳐 깃발을 내렸습니다. 다락방으로 돌아온 노인은 깃발을 깨끗이 빨아말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락방 벽에 넓게 펼쳐 걸었습니다. 이제 거대한 캔버스가 준비되었습니다. 노인은 첫 바늘을 꿰n 채 깃발 앞에 섰습니다. 그는 첫눈맞이 축제의 기억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때 창밖의 늙은 소나무 가지에서 마지막 남은 나뭇잎 하나가 가을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팔랑거리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그 나뭇잎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나뭇잎은 서두르지 않고 바람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땅을 향해 춤추듯 내려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시간의 흐름 그 자체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노인은 결심했습니다. 조급해하지 말자. 서두르지 말자. 저 나뭇잎처럼 시간의 흐름에 순응하며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술을 놓자 그는 나뭇잎이 땅에 완전히 닿을 때까지 숨을 고르며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서두르려는 마음을 다스리는 스스로에게 거닌 내의 시험이었습니다. 나뭇잎이 땅에 내려앉는 순간 노인은 첫 바늘땀을 떴습니다. 노인은 바늘을 들어 바랜 아마포 깃발의 한가운데에 첫 땀을 놓았습니다. 바늘 끝이 천에 닿는 순간 첫눈 맞이 축제의 기억을 품고 있던 실이 부드러운 빛을 발하며 천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첫 땀은 축제의 밤하늘을 수놓는 가장 큰 별이었습니다. 노인이 두 번째 땀을 놓자 그 옆에 작은 별이 생겨났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고 아주 느리고 일정한 속도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술을 놓을 때마다 텅 비어있던 천 위에는 밤하늘이 서서히 펼쳐졌습니다. 검은색 실이 아닌 다양한 푸른색과 보라색 실들이 섞여 깊고 아득한 겨울밤 하늘을 만들어냈습니다. 도깨비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노인의 바느질은 단순한 손재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처럼 기억의 음표들을 하나씩 불러내어 거대한 교향곡을 만들어내는 과정과 같았습니다. 노인의 손끝에서 잊혔던 시간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이 완성되자 노인은 하얀색 실을 골랐습니다. 그는 눈송이를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점처럼 시작된 눈송이들이 바늘이 오고 갈수록 저마다 다른 모양의 결정체로 피어났습니다. 어떤 눈송이는 섬세한 레이스 같았고 어떤 눈송이는 날카로운 별 조각 같았습니다. 수백 수천 개의 눈송이들이 천 위에 내려앉아 정말로 그림 밖으로 한방눈이 쏟아져 내리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때 도깨비가 작은 손으로 노인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할아버지, 나도 돕고 싶어.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도깨비에게 실타래에서 원하는 색의 실을 골라오게 했습니다. 도깨비는 신이 나서 알록달록한 실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담긴 노란색 실과 따뜻한 모닥불의 온기가 담긴 붉은색 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의 추억이 담긴 초록색 실을 가져왔습니다. 노인은 그 실들을 받아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붉은색 실로는 사람들의 따뜻한 외투를, 노란색 실로는 손에 든 등불을, 초록색 실로는 광장 중앙에 커다란 전나무를 수놓았습니다. 도깨비의 작은 도움 덕분에 그림은 더욱 풍성하고 따뜻한 색채로 채워져 갔습니다. 바느질은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다락방 안은 오직 사각사각 바늘이 천을 스치는 소리와 노인과 도깨비의 나지막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어느덧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광장 사람들의 행복한 표정을 수놓고 바늘을 멈췄습니다. 밤사이 거대한 깃발의 한쪽 구석에는 아름다운 겨울밤의 축제 풍경이 완벽하게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림에서는 금방이라도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올 것만 같았고 따뜻한 와인 냄새가 풍겨오는 듯 했습니다. 노인과 도깨비는 녹초가 되었지만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첫 번째 기억의 그림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쉬자꾸나.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날 낮 노인과 도깨비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이 잠든 사이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락방의 둥근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완성된 그림의 한 부분을 비추었습니다. 그러자 그림 속에서 피어오르던 모닥불이 실제로 희미한 온기를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그 온기는 다락방 전체를 훈훈하게 데웠고 잠든 노인과 도깨비의 지친 몸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노인은 다락방의 달라진 공기를 느끼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수가. 그림이 살아있구나. 기억을 수놓은 그림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이 가진 온기와 감정을 실제로 발산하는 살아있는 창이 된 것입니다. 노인과 도깨비는 서로를 마주보며 기쁨의 눈빛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희망이 이제는 거대한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살아있는 온기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 노인과 도깨비는 새로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해가 지면 다락방에 앉아 거대한 천 위에 새로운 기억들을 수놓았습니다. 두 번째 기억은 여름밤의 강 축제였습니다. 노인은 짙은 남색실로 밤의 강물을 표현했습니다. 바늘땀은 잔잔한 물결이 되었고 은색실은 수면 위로 쏟아지는 달빛이 되었습니다. 도깨비는 강물 위를 떠다니는 색색의 연등을 위한 실을 골랐습니다. 연인들의 소원이 담긴 분홍색 실, 가족의 건강을 비는 주황색 실, 아이들의 꿈이 담긴 하늘색 실. 노인이 그 실들로 연등을 하나씩 수놓을 때마다 그림 속 강물은 수백 개의 작은 불빛으로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림에서는 강물 흐르는 소리와 사람들의 나지막한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세 번째 기억은 가을의 수학제였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드넓은 들판, 허수아비와 함께 춤을 추던 마을 사람들, 풍요로운 수확에 감사하며 함께 나누어 먹던 따뜻한 음식들의 기억이 천 위에 펼쳐졌습니다. 네 번째 기억은 봄의 꽃 축제였습니다. 온 도시를 뒤덮었던 하얀 벚꽃잎, 꽃잎이 비처럼 흩날리던 길을 따라 손을 잡고 걷던 연인들, 꽃나무 아래서 조촐한 잔치를 벌이던 가족들의 모습이 수놓아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바래고 해졌던 낡은 깃바른 도시의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들로 가득 채워져 갔습니다. 겨울, 여름, 가을, 봄, 사계절의 축제와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거대한 그림 속에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다락방은 이제 그림들이 내뿜는 따스한 온기와 희미한 노랫소리, 향긋한 꽃내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림이 채워져 갈수록 노인의 마음 한구석에는 새로운 고민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을 완성하면 그 다음은 어찌해야 할까? 이 아름다운 기억의 그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만 망각의 저주가 풀릴 터였다. 하지만 어떻게? 성문은 수십 년째 굳게 닫혀 있었고 사람들은 물루의 이 작은 다락방의 존재조차 잊어버린 지 오래였다. 노인이 그림을 들고 광장으로 내려간다 한들 무표정한 사람들이 과연 관심을 보일까? 오히려 이상한 늙은이 취급만 받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고민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노인은 바느질을 멈추고 현관 아래 툇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마당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웅덩이에 비친 자신의 늙고 지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려는 것처럼 자신이 하는 일이 헛되고 무모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시 전체를 뒤덮은 거대한 망각 앞에서 자신과 작은 도깨비의 힘은 너무나도 미약했습니다. 그때 도깨비가 작은 발소리로 다가와 노인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노인의 어깨에 자신의 작은 머리를 기댔습니다. 비록 말은 없었지만 그 작은 온기가 노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 한참 후에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올 거야.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 그림이. 사람들을 부르고 있어. 도깨비는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아주 약하지만 그림이 내뿜는 온기와 소리가
바람을 타고 도시로 퍼져나가고 있어. 지금은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림이 완성될수록 그 힘은 점점 더 강해질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끌리듯 이곳으로 오게 될 거야. 마치 나비가 꽃향기를 찾아오듯이. 도깨비의 말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의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할 일은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묵묵히 이 자리에서 자신의 소명을 다하는 것이었다. 진심을 다해 이 기억의 그림을 완성한다면 마음은 반드시 통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노인은 다시 다락방으로 돌아와 바늘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은 이전보다 더욱 깊고 단단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월광사로 지은 옷을 입으면 악몽을 꾸지 않는다는 마을 사람들의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라님과 중전마마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시라고 하네. 구슬하고 푸닥거리를 해도 소용이 없으니 이제는 나라의 운명이 어찌 될지 모른다며 백성들의 걱정도 태산 같다네. 박 영감은 혀를 차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참중나물 한 줌을 수연에게 건네주고는 다시 지게를 지고 숲길을 따라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박 영감이 떠난 뒤에도 수연은 한참 동안 멍하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마치 귓가에 맴도는 이명처럼 계속해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운명의 장난일까요?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수연의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왕실에 대한 원망과 미움, 그리고 동시에 이름 모를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 젊은 생명에 대한 연민, 두 가지 감정이 그녀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왜 그를 도와야 하지? 그렇게 외면하려 했지만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린다는 세자의 고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녀 역시 지난 몇 년간 매일 밤 악몽 같은 과거의 기억에 시달리며 살아오지 않았던가.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락방에 홀로 앉아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가의 월광은 그런 그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묵묵히 은빛씨를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숲의 나뭇잎들을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녀에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도성에서 온 작은 속삭임은 그렇게 수연의 고요했던 삶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상처를 넘어 더 큰 세상을 향한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박 영감이 다녀간 후 며칠 동안 수연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낮에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밭을 갈고 나무를 캐며 몸을 움직였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세자에 대한 생각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자신을 버린 세상, 자신에게 등을 돌렸던 사람들을 향한 원망이 불쑥 고개를 쳐들다가도 악몽 속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을 젊은 생명에 대한 연민이 그 마음을 덮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안개 낀 숲처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습니다. 이 길로 가야 할지 저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매일 밤 달빛 아래서 묵묵히 물레를 돌려 월광사를 잡는 것뿐이었습니다. 삐그덕 하고 돌아가는 물레 소리는 혼란스러운 그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주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마음이 복잡했던 수연은 잠시 바느질을 멈추고 숲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밤의 숲은 고요했고 달빛이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리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발길 닿는 대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작은 계곡이 나타났습니다. 계곡물은 달빛을 받아 은어떼처럼 반짝이며 흘러내렸습니다. 졸졸졸 하고 흐르는 물소리가 마치 마음을 씻어주는 듯 맑고 청아했습니다. 수연은 계곡가의 바위에 걸터앉아 흐르는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에 감촉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물가에서 자라고 있는 작은 풀들이 들어왔습니다. 연보라색의 작은 꽃을 피운 그 풀은 자란초박이라 불리는 약초였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에게서 자란초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단잠을 자게 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수연은 홀린 듯 자란초 몇 포기를 조심스럽게 캐냈습니다. 흙을 털어내자 밤 공기 속에 은은하고 청아한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 향기를 맡는 순간 수연의 머릿속에 안개처럼 자욱했던 생각들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원망과 미움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 될 뿐이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결심 하나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세자를 돕는 것은 자신을 버린 왕씨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는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 한 생명을 고통에서 건져내고자 하는 한 인간으로서의 순수한 연민의 발로였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수연의 눈빛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란과 고뇌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고 그 자리에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자의 악몽을 쫓아낼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그의 밤을 포근하게 감싸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평온한 꿈을 선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그녀는 자신이 자사놓은 모든 월광사 실타래를 꺼내 계곡에서 길어온 가장 맑은 물에 담갔습니다. 그리고 캐온 자란초를 함께 넣어 달빛 아래 꼬박 하룻밤을 두었습니다. 달의 전기와 자란초의 평온한 기운이 실에 온전히 스며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날, 그녀는 그 실을 깨끗한 바위 위에 널어 아침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에 말렸습니다. 실이 마르는 동안 그녀는 숲을 돌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는 온갖 향기로운 풀과 꽃잎들을 모았습니다. 박하, 캐모마일, 라벤더. 그녀의 작은 광주리는 금세 숲의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셋째 날 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녀는 목욕제게 하여 몸과 마음을 정갈이하고 다락방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월광이 평소보다 더욱 밝은 빛을 발하며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작업대 위에 가장 부드러운 무명천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향기로운 풀과 꽃잎들을 얇게 깔고 그 위에 갓 짜낸 목화솜을 푹신하게 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빛과 약초의 기운을 머금은 월광사를 바늘에 꿰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미움과 원망, 슬픔의 찌꺼기들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오직 평화와 사랑, 치유의 기운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맑은 호수처럼 고요해졌을 때 그녀는 비로소 눈을 뜨고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만들려는 것은 단순한 이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잠 못 드는 영혼을 위한 꿈의 누비 이불이었습니다. 한 땀 한 땀 그녀는 세자의 평온한 밤을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녀의 바늘땀은 단순한 무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요함, 평화, 안식이라는 단어를 수놓은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다락방은 향기로운 풀냄새와 월광사의 신비로운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연의 바느질은 마치 물 흐르듯 막힘이 없었고 그녀의 온 존재는 이 신성한 작업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때 버림받았던 재단사가 세상의 상처를 향해 내미는 조용하지만 가장 위대한 화해의 손길이었습니다. 꿈을 짜려는 그녀의 결심은 그렇게 고요한 밤의 숲속에서 위대한 기적의 서막을 열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꿈의 누비이불을 만들기 시작한 밤, 숲에는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숲의 모든 생명들이 그녀의 숭고한 뜻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녀의 작업을 돕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손님은 반딧불이 떼였습니다.
수십, 수백 마리의 반딧불이들이 약속이나 한 듯 수연의 다락방 창가로 날아와 어두운 방 안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 빛은 등잔불처럼 인위적이거나 뜨겁지 않았습니다. 연두빛과 황금빛이 어우러진 그 빛은 부드럽고 따스하여 오히려 수연의 눈을 편안하게 해주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몇몇 장난기 많은 반딧불이들은 그녀의 어깨나 머리 위에 사뿐히 내려앉아 마치 작은 보석처럼 반짝이며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수연이 바느질을 시작하자 숲의 소리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제멋대로 울던 풀벌레 소리가 어느새 일정한 박자를 타기 시작했고 멀리서 들려오던 부엉이의 울음소리는 나지막한 화음이 되었습니다. 계곡물 흐르는 소리는 더욱 맑고 청아해져 마치 검은고 연주처럼 감미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모든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수연의 바느질을 위한 장엄하고 평화로운 교향곡을 연주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누비 이불에 솜을 놓고 천을 덧대려 할 때 어디선가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목화솜이 뭉치지 않도록 골고루 펴주었습니다. 또 그녀가 실을 바꾸기 위해 잠시 바늘을 내려놓으면 창가에 앉아있던 월광이 거미줄을 이용해 새 실을 끌어다 그녀의 손앞에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다락방 문가에서 나지막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들어보니 지난 겨울 그녀의 집 앞에서 밤을 지새우곤 했던 어미 사슴이 갓 태어난 듯한 아기 사슴을 데리고 와 문 앞에 조용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크고 검은 눈망울은 깊은 신뢰와 감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연의 작업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미동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숨을 내쉬며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수연에게 어떤 말보다도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수연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 숲이, 온 자연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버림받은 외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위대한 자연의 일부이자 그들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바느질은 더욱더 깊은 경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그녀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숲의 전기와 달의 기운이 그녀의 손을 빌려 직접 바느질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바늘땀은 이제 단순한 땀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땀은 반딧불이의 빛을 머금어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되었습니다. 어떤 땀은 풀벌레의 노랫소리를 담아 귀에 대면 기분 좋은 음악이 들려오는 음표가 되었습니다. 어떤 땀은 계곡물의 맑은 기운을 품어 만지면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조약돌이 되었습니다. 어떤 땀은 사슴의 따뜻한 숨결을 간직하여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포근해지는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불의 표면에는 어느새 아름다운 그림이 수놓아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연이 살고 있는 이 밤의 숲 풍경이었습니다. 은빛 달이 떠 있고 그 아래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는 소나무 숲과 그 사이로 흐르는 작은 계곡, 그리고 그 모든 풍경 속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동물들의 모습, 그 모든 것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시간 가는 줄,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온 존재는 이 꿈의 누비 이불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숨을 내쉴 때마다 이불은 생명력을 얻었고 그녀의 심장이 뛸 때마다 이불에는 따뜻한 온기가 더해졌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밤새 그녀를 도와주었던 숲의 친구들이 하나둘씩 제자리로 돌아갈 무렵 마침내 마지막 한 땀이 완성되었습니다. 수연의 무릎 위에는 더 이상 평범한 이불이라고 부를 수 없는 작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밤의 숲이 가진 모든 평화와 아름다움, 그리고 치유의 에너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하나의 작은 우주였습니다. 이불에서는 은은한 달빛과 함께 마음을 안정시키는 자란초와 박하 향기가 피어올랐고 만지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듯한 부드러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완성된 이불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뺨 위로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지난번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로움과 슬픔을 넘어 세상 모든 만물과의 깊은 연결과 사랑을 깨달은 자의 감사와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숲이 함께 짜낸 이 꿈의 누비 이불은 그렇게 한 상처 입은 영혼을 완벽하게 치유하고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친 채 조용히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전쟁에 나간 난군을 기다리던 아내가 부적처럼 쥐어준 거실이라. 하지만 비녀의 주인은 돌아오지 못했고 이 비녀만이 그의 마지막 흔적으로 남아 수백 년을 물속에서 홀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인은 비녀를 든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쟁의 비극은 전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의 기다림과 눈물 속에도 있었습니다. 그는 비녀를 통해 이름 모를 여인의 애끓는 슬픔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비녀를 다른 쇠붙이들과 함께 지게에 넣지 않고 자신의 가슴 가장 가까운 곳 옥조각과 함께 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의 지게는 어느새 기억의 조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게의 무게는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그는 흩어져 있던 아픔들을 한 곳에 모아 이제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할 준비가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을로 돌아가기 위해 몸을 돌렸을 때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그의 등 뒤를 감쌌습니다. 마치 들판의 영혼들이 그에게 고맙다고 이제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돌려 들판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심하거라. 너희의 아픔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 다시 이 땅에 울려 퍼지게 해주마. 그의 약속은 바람을 타고 들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들판의 밤은 아주 조금씩 고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로 모여 치유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흩어져 있던 상념과 걱정들도 이제 한 곳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목 노인의 따뜻한 손길 안에서 그것들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는 가시가 아닌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한 소중한 재료가 됩니다. 당신의 과거의 상처들이 오늘 밤 당신을 위로하는 자장가로 다시 태어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깊은 잠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그날 이후 노인의 바느질에는 더욱 깊은 정성과 염원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결과에 대해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땀 한 땀 바늘 끝에 온 마음을 실어 잊혔던 시간들을 천위에 되살려낼 뿐이었습니다. 축제의 기억들이 완성된 후 노인은 도시의 소소한 일상들을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배어있는 따뜻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침 햇살이 가득한 빵집의 풍경을 수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구운 빵, 고소한 빵 냄새에 행복해하는 아이의 얼굴, 맛있게 드세요 라고 인사하는 제빵사의 사람 좋은 미소, 바늘이 오고 갈 때마다 다락방에는 정말로 고소한 빵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낡은 도서관의 오후를 수놓았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는 소녀의 모습, 오래된 책에서 나는 퀴퀴한 종이 냄새, 책장이 넘어가는 사락거리는 소리, 그림은 보는 이의 마음을 차분하고 평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장의 활기찬 모습도 천위에 되살아났습니다. 싱싱한 과일과 채소를 파는 상인들의 외침, 물건값을 깎으며 실랑이를 벌이는 아주머니들의 유쾌한 웃음소리, 덤으로 받은 사과 하나에 기뻐하는 아이의 모습, 잊혔던 도시의 활력이 그림 속에서 다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노인과 도깨비는 완전히 바느질에 몰입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몰랐고 밤낮이 바뀌는 것도 잊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바늘과 실, 그리고 되살아나는 기억들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도시에는 아주 미세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도깨비의 말처럼 완성되어가는 그림이 내뿜는 보이지 않는 힘이 바람을 타고
도시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늘 무표정하던 사람들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가기도 했고, 길을 걷다 멈춰서서 무언가 그리운 것을 떠올리려는 듯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밤 잠 못 이루던 한 젊은 음악가는 꿈속에서 아름다운 멜로디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할머니가 불러주시던 자장가였습니다. 잠에서 깬 그는 홀린 듯이 첼로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의 집 창문 너머로 수년 만에 처음으로 아름다운 첼로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선율은 슬펐지만 동시에 따뜻한 위로를 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집에서는 오랫동안 붓을 놓았던 늙은 화가가 간밤에 꿈에서 본 눈부신 색채들을 잊지 못해 다시 캔버스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잊고 있던 그림에 대한 열정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따뜻한 것이 아주 서서히 차오르는 것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강물이 봄눈 녹듯이 서서히 녹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발걸음은 도시의 중심이 아닌 오랫동안 잊혔던 낡은 성문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곳으로 가야 하는지,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마음속의 나침반이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덧 거대한 천의 절반 이상이 채워졌습니다. 이제 낡은 깃발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그 자리에는 도시의 아름다운 과거가 담긴 거대한 테피스트리탐가 장엄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노인과 도깨비의 바느질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도시의 풍경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전설적인 대장장이의 이야기가 수놓아졌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 도시의 모든 집에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풍경호를 만들어 달아주었습니다. 그의 망치질 소리는 시끄럽지 않고 오히려 듣는 이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신비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만든 풍경은 바람이 불 때마다 제각기 다른, 하지만 놀랍도록 조화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노인은 수백 개의 작은 풍경을 은실로 수놓았고, 그림에서는 정말로 맑고 청아한 풍경 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또 다른 쪽에는 도시의 모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던 할머니의 모습이 수놓아졌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저녁 광장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앉아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 별과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와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었고 마음에 따뜻한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노인은 그림을 통해 도시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 거대한 성벽을 쌓던 순간의 땀과 환희,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을 때 서로를 돌보며 이겨냈던 아픔과 용기, 그리고 수백 년 만에 찾아온 가뭄에 모두가 함께 기우제를 지내던 간절함까지, 그림은 더 이상 단순한 기억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시의 영혼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환희와 아픔, 성공과 실패의 순간들이 모두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깨비가 예언했던 대로 사람들이 성문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많은 아이들 몇몇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굳게 닫힌 성문 앞에서 무언가 재미있는 것을 찾는 듯 서성거렸습니다. 그들은 문루 위 다락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과 아주 가끔 바람결에 실려오는 신비로운 소리에 이끌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어른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왜 자신들이 이곳에 왔는지 설명할 수 없었지만 굳게 닫힌 성문 앞에 서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잊고 있던 무언가, 아주 소중한 것을 되찾을 수 있을 것만 같은 막연한 기대감이 그들을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성문 앞 잔디밭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문루 위 다락방을 올려다보며 무언가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연극의 막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관객들처럼 그들의 침묵의 기다림은 그림을 완성해가는 노인과 도깨비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노력을 알아주고 함께 기다려주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창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눈가에 맺힌 이슬을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남은 빈 공간에 도시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테피스트리의 마지막 부분은 도시의 미래에 대한 노인의 염원이 담겼습니다. 그는 특정한 장면을 수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빛 그 자체를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장 밝게 빛나는 황금색 실을 골랐습니다. 그 실은 도시의 아이들이 꾸었던 순수한 꿈들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는 그 실로 거대한 해를 수놓았습니다. 바늘이 천을 통과할 때마다 그림 속 해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듯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그 빛은 그림 전체를 아우르며 과거의 모든 기억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부드러운 은색 실을 골랐습니다. 연인들의 사랑의 속삭임이 담긴 실이었습니다. 그는 그 실로 밤하늘의 달을 수 놓았습니다. 황금빛 해와는 다른 부드럽고 은은한 달빛이 그림에 깊이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세상의 모든 색깔이 담긴 무지갯빛 실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남아있던 수많은 작은 기억들이 하나로 뭉쳐진 실이었습니다. 그는 그 실로 해와 달의 빛을 받아 자라나는 거대한 나무를 수놓았습니다. 나무는 그림의 중앙에서부터 시작해 하늘을 향해 힘차게 뻗어나갔습니다. 가지들은 그림의 사방으로 퍼져나가 과거의 모든 기억들을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봄의 벚꽃, 여름의 강물, 가을의 들판, 겨울의 눈송이가 모두 이 거대한 나무의 가지 끝에 매달려 조화롭게 빛났습니다. 나무의 이파리들은 시시각각 색깔을 바꾸며 빛났습니다. 그것은 도시의 미래가 어느 한 가지 색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다양한 꿈과 희망이 어우러져 만들어질 것이라는 노인의 믿음이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한 땅, 노인이 무지갯빛 실로 마지막 이파리 하나를 수놓고 바늘을 멈추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테피스트리 전체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한 빛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다락방의 둥근 창문을 통해 쏟아져 나와 성문 앞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빛이 사람들의 몸에 닿는 순간 그들의 닫혔던 기억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잊고 있던 가족의 얼굴, 친구의 목소리, 사랑했던 사람의 눈빛이 되살아났습니다. 처음 걸음마를 떼던 순간의 기쁨, 첫사랑의 설렘, 아이가 태어나던 날의 감격, 그리고 함께 웃고 울었던 수많은 시간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텅 비었던 눈에는 다시 총기가 돌아왔고 무표정했던 얼굴에는 온갖 감정들이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는 그저 무심하게 스쳐 지나던 타인이었지만 이제는 그가 누구인지 그와 어떤 추억을 나누었는지 모두 기억해냈습니다. 여보, 엄마, 얘야, 보고 싶었다. 광장은 이내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격,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서로의 온기를 확인했습니다. 도시를 뒤덮었던 차갑고 짙은 망각의 저주가 테피스트리가 뿜어내는 따뜻한 빛 앞에서 봄눈처럼 녹아내린 것입니다. 사람들의 환호성과 울음소리가 하늘을 찌르는 동안 물루 위 다락방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찬란한 빛을 모두 쏟아낸 테피스트리는 이제 평범한 그림으로 돌아와 고요히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모두 쏟아낸 마법의 바늘은 노인의 손에서 한 줌의 은빛 가루가 되어 스르르 흩어졌습니다. 자신의 소명을 다한 것입니다. 노인은 텅 빈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평생의 과업을 끝낸 자의 평온함과
모든 것을 불태운 자의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때 도깨비가 다가와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작은 손은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해냈어. 도시가 다시 살아났어. 노인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성문 앞 광장은 서로를 얼싸안고 기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창문에는 다시 따스한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고 도시 전체가 오랜 잠에서 깨어나 힘찬 기지개를 켜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물루 위를 올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한 찬란한 빛이 바로 저 낡은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저 위야, 저 위에 누군가 있어. 한 사람이 소리치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락방의 둥근 창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해준 영웅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어서 내려와 주세요. 얼굴을 보여주세요. 사람들의 외침이 점점 커졌습니다. 노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잊혔던 문지기로서 자신의 도시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도깨비가 노인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어서 할아버지, 모두가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어. 노인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삐걱이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성문의 거대한 빗장을 풀고 떡갈나무 문을 열었을 때 광장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 앞에 나타난 허름한 옷차림의 백발노인을 보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저렇게 평범하고 늙은 노인이 어떻게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앞에 서는 것이 어색하고 부끄러워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한 꼬마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 나와 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수줍게 웃으며 자신이 들고 있던 들꽃 한 송이를 노인에게 내밀었습니다. 그것이 신호탄이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행동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잊고 있던 가장 중요한 것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노인에게 다가와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어떤 이는 허리를 숙여 정중히 인사했고 어떤 이는 노인의 주름진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으며 또 어떤 이는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노인에게 선물로 건넸습니다. 빵집 주인은 갓 구운 빵을, 화가는 자신의 그림을, 음악가는 아름다운 연주를 노인에게 바쳤습니다. 광장은 거대한 감사의 축제로 변했습니다. 노인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피어오르는 따뜻한 행복감에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잃어버렸던 기억과 함께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되찾았습니다. 거리는 다시 활기로 가득 찼고 집집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을 시간을 꿰매는 노인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거대한 기억의 테피스트리를 도시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도시의 장인들이 모두 힘을 합쳐 성문 안쪽 벽에 테피스트리를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나무로 액자를 만들고 방습과 방충 처리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테피스트리는 그곳에 고이 걸려 도시를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들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테피스트리 앞에 설 때마다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순간들을 함께 나누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잊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를 되새겼습니다. 테피스트리는 도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노인은 다시 성문의 문지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다락방은 더 이상 외롭고 잊힌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의 지혜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노인을 무척이나 따랐습니다. 노인은 다락방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아이들이 광장에서 뛰노는 모습을 보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럼 도깨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깨비는 더 이상 어둡고 축축한 골목길에 숨어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노인은 도깨비를 자신의 손자처럼 여겨 다락방에서 함께 살게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뾰족한 귀와 작은 뿔을 가진 도깨비를 보고 조금 놀라기도 했지만 그가 노인을 도와 도시를 구한 작은 영웅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이내 그를 따뜻하게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도깨비는 아이들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숲속의 신비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반딧불이를 불러 빛의 공연을 보여주었으며 가끔은 짓궂은 장난으로 아이들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많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인 도깨비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장난기 넘치던 미소 대신 해맑고 순수한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노인은 다락방 창가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광장에서는 아이들과 도깨비가 술래잡기를 하며 떠드는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그때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도시 전체에 걸린 수백 개의 풍경을 동시에 울렸습니다. 댕그렁, 댕그렁, 짤랑, 짤랑. 수백 개의 풍경이 만들어내는 하모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되어 도시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되찾은 평화와 행복을 축복하는 하늘의 노랫소리 같았습니다. 노인은 그 소리를 들으며 얼굴에 가득 행복한 미소를 머금은 채 아주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노인은 아주 많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의 허리는 더 굽었고 머리카락은 서리처럼 하얗게 변했지만 그의 눈은 언제나 따뜻한 지혜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성벽 위를 걷거나 밤 산책을 하지는 못했지만 대신 다락방 창가에 앉아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도시는 그가 구했던 그날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면서도 미래를 향한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기억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기억의 테피스트리에는 없는 새로운 축제들이 생겨났고 새로운 사랑 이야기들이 도시 곳곳에서 피어났습니다. 도깨비는 어느새 늠름한 청년 도깨비로 자라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이들의 좋은 친구였지만 이제는 노인의 든든한 보호자이자 도시의 수호신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도시를 순찰하며 혹시라도 망각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우지는 않는지 살폈습니다. 그리고 가끔 길 잃은 기억의 실 조각을 발견하면 조심스럽게 주워 다락방의 작은 나무 상자에 모아두었습니다. 그 실들은 이제 새로운 테피스트리를 만들 재료가 될 것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노인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도깨비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얘야,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된 것 같구나. 노인의 말에 도깨비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가득 찼습니다. 싫어, 할아버지. 가면 안 돼. 우리랑 영원히 같이 살아야지.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도깨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울지 마라. 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란다. 저 그림 속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야. 노인은 벽에 걸린 거대한 테피스트리를 가리켰습니다. 나는 저 그림 속에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너희들이 즐거워할 때 함께 웃고 슬퍼할 때 함께 울어줄 것이다. 그러니 슬퍼하지 마라. 노인은 작은 나무 상자를 열어 자신이 처음 발견했던 그 기억의 실, 친구들과 소나무 아래서 술래잡기를 하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담긴 실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나의 첫 번째 기억이었지. 노인은 그 실을 도깨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제 네가 새로운 시간을 꿰매는 자가 되어다오. 이 도시의 아름다운 기억들을 계속해서 수놓아 주렴. 그래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도 자신들이 얼마나 멋진 도시에서 살고 있는지 잊지 않게 말이다. 도깨비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노인의 마지막 부탁을 꼭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평생을 함께한 등잔불 아래서 가장 사랑하는 친구 도깨비가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와 만족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노인이 숨을 거두는 순간 그의 몸은 한 줌의 따스한 빛이 되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마치 집을 찾아가듯 벽에 걸린 거대한 테피스트리 속으로 스며들어갔습니다.
빛이 스며든 곳은 노인이 처음 수놓았던 첫눈 맞이 축제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속 광장의 커다란 전나무 아래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시간을 꿰매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그림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영원히 행복한 축제를 즐기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도시 전체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성문 앞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웅이자 아버지였던 노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꽃을 한 송이씩 들고 와 테피스트리 아래에 바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테피스트리 앞은 형형색색의 꽃들로 가득 찬 아름다운 꽃밭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에게 감사 기도를 올리고 그가 들려주었던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도시의 아이들이 즐겨 부르던 전래동요였습니다. 한 사람의 노래는 곧 두 사람의 노래가 되고 마침내 광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합창이 되었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광장은 노인을 추억하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 모습을 물루이 다락방에서 내려다보던 도깨비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인이 사라진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저 그림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마음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었습니다. 도깨비는 노인이 남긴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노인의 어린 시절 기억이 담긴 실과 그동안 자신이 조금씩 모아온 새로운 기억의 실들이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락방 한쪽에 고이 모셔져 있던 노인의 할머니가 물려주었다는 또 다른 바늘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남겨준 빈 아마포천을 벽에 펼쳤습니다. 새로운 테피스트리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도깨비는 노인의 기억이 담긴 실을 바늘에 꿰었습니다. 그리고 천의 한가운데에 첫 땀을 놓았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바늘땀이었습니다. 세상의 끝, 잊힌 성문 위 다락방. 그곳에서는 오늘 밤도 새로운 시간을 꿰매는 자가 멈춰버린 시간을 꿰매고 헤어진 마음을 잊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밤 세상의 끝에서 시간을 꿰매는 노인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따스한 위로와 평화로운 잠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꿈속에서도 아름다운 기억들이 되살아나기를. 편안한 밤 되세요.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다음 이야기를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파헤치는 것은 왕실의 권위에 흠집을 낼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자의 눈빛은 너무나도 확고했고 그의 말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이정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숲속에서 겪었던 신비한 경험과 꿈의 누비이불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에게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세자의 말에 힘을 실어 재수사를 강력하게 청했습니다. 나라님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과 평생을 강직함으로 살아온 신하의 충언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과인이 어리석었다. 진실을 외면한 죄 모두 과인에게 있다. 여봐라, 당장 의금부를 열고 침선장 사건을 원점부터 다시 조사하라. 왕의 언명이 떨어지자 사건의 재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정현이 직접 수사의 총책임을 맡았고 그는 가장 먼저 당시 사건의 증거와 기록들을 샅샅이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그리 오래가지 않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세자의 베네 저고리에서 발견되었다는 저주의 부적은 사실 누군가에 의해 교묘하게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당시 수연의 재능을 시기하여 그녀를 몰아내고 침선장의 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한 상궁의 추악한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 앞에서 범인은 결국 자신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질투심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것에 대해 눈물로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때는 늦은 후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은 요란하거나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벽빛이 어둠을 조용히 밀어내듯 아주 자연스럽고 순리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억울한 희생양도 잔인한 복수도 필요 없었습니다. 진실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빛이 되어 지난 몇 년간 왕실을 뒤덮고 있던 어둠의 그림자를 완벽하게 걷어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세자를 구한 것은 값비싼 약재나 신통한 굿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억울한 누명 속에서도 원망 대신 용서를 택했던 한 여인의 따뜻한 마음과 진실을 밝히려는 용기 있는 사람들의 의지였다는 것을. 도성에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백성들은 억울하게 희생되었던 달빛 재단사의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하며 그녀의 어진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새벽빛처럼 밝아온 진실은 그렇게 한 나라 전체를 치유하고 더 밝은 아침을 향해 나아갈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누명이 벗겨지고 도성에 평화가 찾아온 지 며칠 후 숲속의 작은 오두막에 예기치 않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차려입은 궁의 내시들과 왕의 교지가 담긴 함을 든 사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연의 오두막 앞에 당도하여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그녀를 찾았습니다. 수연은 텃밭에서 나무를 캐다가 낯선 행렬을 보고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들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사신은 수연의 앞에 서서 나라님의 교지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이르노니 그대의 억울한 누명을 이제야 벗겨주게 된 것을 심히 통탄스럽게 생각한다. 그대의 깊은 마음과 신비로운 바느질 솜씨가 세자를 구하고 이 나라의 어둠을 걷어내었으니 그 공이 실로 지대하다. 이에 과거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대를 다시 궁의 수석 침선장으로 복위시키고자 하니 부디 궁으로 돌아와 과인을 돕고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 그 재주를 펼쳐주기 바란다. 교지가 낭독되는 동안 수연은 말없이 서서 숲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이 소나무 숲을 지나는 소리,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 지난 몇 년간 그녀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던 자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사신은 교지를 다 읽고 정중하게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침선장 어른, 이제 저희와 함께 궁으로 돌아가시지요. 모든 이들의 시선이 수연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그녀가 기뻐하며 초대에 응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억울하게 빼앗겼던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되찾고 다시 화려한 궁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모든 이들이 바라는 행복한 결말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수연은 쉽사리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자 두 개의 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나의 길은 다시 궁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명예와 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존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암투와 시기, 질투가 도사리고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길은 이 숲에 남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독과 가난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달빛과 별, 그리고 그녀의 작은 친구인 월광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완벽한 평화와 자유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사신을 향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오나 저는 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신은 당황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이지 않습니까? 수연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되찾고 싶었던 것은
명예나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 이 숲에서 이미 그것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오두막을 돌아보았습니다. 낡고 초라했지만 그곳은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락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텃밭과 작업대 위에 낡은 물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들은 그녀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화려한 비단으로 왕의 옷을 짓는 침선장이 아닙니다. 저는 달빛으로 실을 짜사 상처 입은 마음을 꿰매는 달빛 재단사입니다.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바로 이 어둡고 소외된 세상의 그늘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신은 더 이상 그녀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깊은 탄식과 함께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모두 버리고 더 낮은 곳으로 향하려는 그녀의 선택 앞에서 그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사신과 내시들은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숲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수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호미를 들고 나무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오라는 세상의 초대를 거절한 그녀는 이제 스스로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이지요. 그녀는 이제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더 큰 여정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자신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궁으로의 복귀를 거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도성은 다시 한번 그녀의 이야깃거리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초월한 그녀의 삶에 깊은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나라님과 세자는 그녀의 뜻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더 이상 그녀에게 궁으로 돌아올 것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가 숲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누구도 그녀의 삶을 방해하지 말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해민의 침선장이라는 새로운 칭호를 하사했습니다.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침선장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수연의 삶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숲속 오두막에서 매일 밤 달빛으로 실을 짰고 사람들의 낡은 옷을 기워주며 소박하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면면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를 찾아오는 이들은 단순히 낡은 옷을 맡기는 가난한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녀의 신비로운 바느질 솜씨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진 과부, 과거의 끔찍한 기억 때문에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는 늙은 군인, 세상의 편견에 상처받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젊은 학자까지 수연은 그들을 모두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옷을 기워달라는 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상처를 상징하는 작은 물건들을 하나씩 받았습니다. 과부에게서는 남편이 남긴 낡은 손수건을, 늙은 군인에게서는 빛바랜 군복 조각을, 젊은 학자에게서는 찢어진 책의 한 페이지를, 그리고는 밤이 되면 그녀는 그 물건들을 월광사로 정성껏 꿰매어 하나의 아름다운 조각보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바느질은 단순한 수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한 치유의 의식이었습니다. 한 땀 한 땀 그녀는 그들의 슬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고통을 위로했습니다. 그녀의 바늘땀은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고 월광사의 신비로운 빛은 그들의 어두운 마음 속에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조각보가 완성되어 갈수록 신기하게도 그들의 마음의 병도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세자가 예고 없이 그녀의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병약한 소년이 아닌 한나라를 이끌어갈 늠름하고 지혜로운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지위를 상징하는 화려한 용포 대신 수연이 지어준 것과 비슷한
소박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침 선장 덕분에 나는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치유할 수 있었소. 이제야 비로소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될 준비가 된 것 같소. 수연은 말없이 미소 지으며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세자는 그녀가 만들고 있는 마음의 조각보를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침선장, 부디 궁으로 돌아와 주시오. 하지만 예전과 같은 수석 침선장의 자리가 아니오. 궁의 가장 후미지고 조용한 곳에 침선장을 위한 작은 공간을 마련해 드리겠소. 그곳에서 침선장처럼 마음의 상처를 입은 궁인들과 백성들을 위해 이 마음의 바느질을 계속해 주실 수는 없겠소? 수연은 그의 제안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세상과 담을 쌓고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픔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그들의 상처를 함께 보듬어 안는 것임을. 그리하여 수연은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침선방이 아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낡은 별채에 자신의 새로운 작업실을 꾸렸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월광제, 개공, 즉 달빛의 집이었습니다. 월광제는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신분을 막론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은 누구나 그곳을 찾아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수연의 따뜻한 바느질을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의 바느질은 온 나라에 퍼져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은 또 다른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에도 저 높은 궁궐의 가장 후미진 곳에서는 희미하지만 따뜻한 등불빛 하나가 새어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 불빛 아래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된 달빛 재단사가 누군가의 아픈 마음을 위해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있겠지요. 그녀의 창가에는 여전히 오랜 친구인 은빛 거미가 고요히 달빛으로 실을 잡고 있을 테고요. 이 긴 이야기가 오늘 밤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밤이 달빛 재단사의 바느질처럼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이제 편안히 눈을 감고 깊은 잠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세요. 잘 자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밤바느질에 온기를 더해주세요. 당신의 평온한 밤을 위해 저희는 계속해서 따뜻한 이야기를 찾겠습니다. 이 소리가 울려 퍼지는 한 다시는 어떤 슬픔도 우리 마을의 평화를 깨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성문에 걸린 옥풍경을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대행, 그렁 하고 울려 퍼지는 소리는 온 마을을 축복하는 듯 웅장하고 힘차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과 기쁨만이 가득했습니다. 고요한 마을에 마침내 진정한 아침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옵니다. 당신의 길고 어두웠던 밤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눈을 뜨면 당신을 맞이하는 것은 따스한 햇살과 희망의 노래입니다. 지난밤의 깊은 휴식으로 당신의 몸과 마음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당신은 이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삶의 옥풍경에 맑은 소리가 함께하기를, 당신의 모든 걸음걸음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후로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어귀의 고목나무와 성문에 걸린 옥풍경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맑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늘 평온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고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옥풍경 소리보다 더 맑게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들판 또한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슬픔의 기운이 감돌지 않는 그곳에는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평화의 언덕이라 부르며
맑은 날이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소풍을 가곤 했습니다. 목노인은 다시 예전의 평범한 대장장이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농기구를 고쳐주고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주며 조용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괴팍한 늙은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의 가장 지혜로운 어른으로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아이들은 종종 대장간에 놀러와 목노인이 옥풍경을 만들었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러면 노인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화롯가에 아이들을 둘러앉히고 오래된 이야기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이 마을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단다. 그의 이야기는 쇠의 아픔과 옥의 노래 그리고 바람의 약속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어 세대를 거듭하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목노인도 평화로운 잠과 함께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평화의 언덕, 옥풍경 소리가 가장 잘 들리는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그의 무덤가에는 사시사철 맑은 풍경 소리가 자장가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당신이 듣고 있는 이 소리가 바로 그 옥풍경의 기억입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속에는 수백 년 전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로하던 목노인의 따뜻한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속에는 침묵하던 옥이 마침내 찾아낸 맑고 청아한 첫 번째 목소리가 숨쉬고 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느껴보세요. 그 속에는 모든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고 마침내 평화를 노래하게 된 쇠의 깊은 울림이 살아 있습니다. 이 모든 소리들이 하나가 되어 지금 당신의 곁에서 가장 편안한 자장가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으세요.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모든 걱정과 불안을 이 바람 소리에 실어 멀리 날려 보내세요. 당신의 호흡은 밤의 리듬처럼 깊고 고요해집니다. 당신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져 끝없는 평화의 바다 위를 유영합니다. 목 노인의 손에서 태어난 치유의 소리가 오늘 밤 당신의 꿈을 지켜줄 것입니다. 당신의 잠자리는 그 어떤 슬픔도 침범할 수 없는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옥풍경의 노래는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이 원할 때면 언제든 당신의 마음속에서 다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디 좋은 꿈 꾸시길.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야기가 당신의 편안한 밤에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그는 그림을 그리면서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존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자신 또한 그 거대한 생명의 그물망 속의 일부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이 틀 무렵 그는 마지막으로 하늘의 달을 그렸습니다. 둥글고 밝은 달의 모습을 그리자 방 안은 잠시 대낮처럼 환해졌다가 이내 그림이 사라지면서 원래의 어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밤새 그림을 그렸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은 맑은 샘물처럼 깨끗하고 평온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신을 위한 시를 쓰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화려한 문장이나 심오한 철학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세상 만물을 사랑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순수한 마음이었음을 그는 밤새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을 정화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담감을 버리고 그저 그리는 행위에 몰입함으로써 그는 마침내 글을 쓸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상태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묵묵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그의 마음이 온전히 준비되었을 때
그의 붓끝에서는 자연스럽게 강희신을 위한 시가 피어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구미호의 붓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필기구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준 스승이자 그의 닫힌 마음을 열어준 열쇠였습니다. 그는 이제 달빛 아래에서 첫 필획을 긋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그의 운명을 바꿀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